자, 소득 부분에서 좀 볼까요? 이제 뭐 재산하고 목록하고 이런 부분 봤으니까 여기 154페이지에 장래소득의 증가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냐. 이것도 아까 뭐 재산의 증감 부분하고도 마찬가지지만 장래소득 부분도 원칙적으로는 늘어났다라고 하면 그 변제에 투입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이 부분에 책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191페이지에서 194페이지는요, 여러분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어떤 디테일한 그런 어떤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기본안 말고 거기서 이러이런 변경을 가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그 기타 사항에 적을 수 있는 문구들을 샘플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소득의 변동 부분을 법원이 이제 점점 체크하려고 하거든요. 경향이. 내가 지금 100만 원 소득이야 라고 하고 법원에다 신고를 했는데 법원이 지금 안 믿어요. 나는 100만 원이 분명히 맞는데 법원은 내 100만 원 소득을 안 믿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법원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그 19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 소득 증가하고 감소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신고해 라는 이런 내용들을 적시하도록 해요. 이건 지금 샘플 중에 하나예요. 어떤 경우는 아예 문구를 매년 신고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매년 소득 증빙자료 제출해서 매년 신고해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어떤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소득 금액이 몇 프로, 뭐 예를 들어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그 20% 증가한 금액의 80%를 변제에 투입해, 이렇게 아예 구체적으로 박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겠다라는 거죠. 그런 경향성이 지금 자꾸 드러나요. 근데 그런 부분이 모든 그 가용소득을 가지고 변제하는 모든 분들한테 드러나는 건 아니고요. 소득이 너무 저렴해. 너무 이상하게 이 정도 소득은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 이 소득 부분에 대해서 매년 법원이 심사를 해서 변경을 가하려고 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 또 좀 젊은데 소득이 낮은 분들, 그죠? 연세가 좀 많이 있으신데 낮은 분들은 좀 그런 경향이 좀 또 떨어져요. 근데 젊은데 너무 소득이 낮다, 이제 이런 분들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장래소득이 반영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뭐 정년이 임박한 경우, 정년이 임박해도 정년까지 받는 월급을 가지고 변제기간 짜고 정년 이후에 연금 나오잖아요. 그걸로 또 그 소득으로 변경된 소득으로 두 개도 짜서 낼 수 있어요. 그래서 3년 채우시는 변제기간 만드실 수 있고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도 많이 하시고, 또는 뭐 연금이 적다라고 하면 사실 퇴직할 때까지 좀 버티시고, 퇴직하신 이후에 적은 월급으로는, 연금으로는 어떻게 보면 생계비밖에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파산의 여건이 되시면 그런 분들은 조금 버티다가 파산을 생각해 보셔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여지를 좀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고, 156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책을 쓰는 게 되게 위험한 게, 156페이지 보면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이제 또는 배우자와 함께 이렇게 같은 업장에서 이렇게 일하는 경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책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책을 보고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상담을 잘못하는 경우가, 배우자가 이제 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 배우자를 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뭐 직원으로 인정을 나는 받고 싶은데 그 배우자를 그렇게 인정을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 부양가족으로만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책을 잘못 읽다 보면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 배우자에게 급여가 정말 정당하게 지급되고, 그냥 통상적인 직원들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되면 직원으로 그냥 인정하셔도 돼요. 직원으로 인정하셔도 되고, 또는 그게 아니고 그냥 영세한 규모에서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사업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와이프가 내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냥 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고, 이 사람은 그냥 뭐 부양가족으로만 인정이 되고 소득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빼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살펴봐야 돼요. 유두리 있게. 꼭 어떤 경우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 상황이 이제 어떤지, 정말 급여자로서 와이프가 여기 조력을 했고 월급을 정당하게 신고를 했고 뭐 사무실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면밀히 보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보면 뭐 택시기사라든지 보험설계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특이한 사항들이 있는 것들을 멘트로 넣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아 이런 내용이 여기 있었으니까 한번 참고해 봐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60페이지 한번 볼게요. 생계비라는 부분을 여러분 뭐 처음 들으신 부분들은 159페이지에 보면 아까 그럼 생계비를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고 나머지를 변제에 투입한다고 했는데 생계비는 뭐야? 이건 법원이 그냥 픽스하고 있죠. 법원이 픽스하고 있습니다. 그 픽스된 금액은 159페이지에 나와 있죠. 공제할 수 있는 픽스 금액은 159페이지에 2019년은 뭐 얼마 이렇게 쭉 1인 얼마, 2인 얼마, 3인 얼마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법원이 정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소명 자료가 필요 없다. 그죠? 근데 만약에 이 금액을 넘는 금액에 내가 생계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죠? 그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 자료를 넣어야 된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계시면 되고 이 생계비 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내가 생계비로 주장하는 거 가능해요? 안 돼요? 가능하죠. 생계비는 나 지금 1인 가구 100만 원인데 나는 70만 원 갖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만 원 부분 변제에 투입할게요. 돼요. 청산가치 보장을 맞추려면 어차피 생계비를 줄여야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 100만 원이 끝이라는 생각으로 뭐 이렇게 잘못 판단을 해서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 생계비 부분에 있어서 요즘 이제 어느 순간부터 몇 년 전부터 월세가 없는 그 전세가 없잖아요. 전세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상담할 때 화내요. 아니 전세 아니에요. 월세예요.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시거든요. 전세가 없어요. 요즘. 그럼 이제 월세라는 부분을 예전에는 한 몇 년, 한 뭐 3년 이렇게 전만 해도 그건 당연히 누구나 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이걸 그냥 기본 생계비 안에서 법원이 자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1인 가구 100만 원이면 월세 나 한 달에 30만 원 내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 이 30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남들도 다 월세 내. 너 이 100만 원 범위 내에서 30만 원 내는 거 당연해. 그래서 추가 생계비 인정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월세 안 내는 사람이 없고 이것 때문에 너무 뭐 자꾸 말들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추가 생계비로 월세 부분은 이제 기초적으로 아까 공제한 생계비 말고 그 추가 생계비 부분으로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 얼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으로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공제해 주려는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뭐 여기 이렇게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건 그냥 이 기준을 지키는 법원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회생위원이 봤을 때 뭐 가족의 수라든지 지금 사는 규모 그러니까 규모가 예를 들어 이 정도 집에 안 살아도 될 것 같은데 막 한 달에 월세를 막 100만 원, 막 150만 원씩 내고 지금 집을 줄여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이런 기준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제 회생위원이 생각하는 이 사람의 소득에서 적절한 월세 금액까지만 추가 생계비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소득의 10%만 인정하겠다라든지 뭐 소득의 뭐 20%까지는 인정하겠다라든지 이런 약간 조율의 여지가 있어요. 다만 지방에 가시는 분들은 지방은 좀 여지가 많지가 않아요. 지방은 아직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월세 부분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한다는 개념이 아직 많이 박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여지를 가지고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부양가족 수를 계산할 때 161페이지에 보시면 뭐 미성년자인 경우 그다음에 부모님에 대해서는 예전엔 60세 이상 부모님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줬다면 지금 얼마 전에 뉴스에서 뭐 65세가 뭐 근로 가능한 연령 막 이거 뭐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맞닿아 있는지 몰라도 아무튼 법원도 지금 슬슬 65세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0세 이상 넘은 소득이 없는 부모를 내가 모시고 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안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근로가능 연령으로 봐서 65세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잠정적으로는 좀 파악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65세 넘고 소득이 없어야 내 부양가족으로 인정 여지 있고 여기서 또 한 단계 부모는 더 들어가죠. 너 형제가 몇이야? 셋인데요? 네가 반드시 모셔야 돼? 라는 거 역으로 소명하도록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나머지 형제들이 모셔야지 왜 당신이 꼭 모셔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역으로 소명해라 라고 해서 형제들의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 재산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 같이 거주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내가 좀 형제들이 잘 살고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인정받기 어려운 여지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어떻게 미리 상담하실 때 그런 것까지도 부모님 모시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꼭 상담에 넣으셔서 변제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는 여지를 꼭 두셔야 됩니다.